168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감정평가를 해보는 이러한 형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 해줍니다. 자, 요거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2개요, 3가지 측면. 먼저, 자, 이게 건물 같은 경우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비용을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다가 지네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시장에서 요와 유사한 놈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는요, 요걸 통해서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이거를 원가 방식이다 해줍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수익 방식.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결론만 기억하세요. 결론. 왜 가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량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뭐라고요? 공급곡선이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물건을 이만큼 만들어 팔 때 이만큼 받고자 한다는 얘기죠, 단위당. 그 이유가 뭐냐면 지네들도 이걸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비용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쭉 연결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공급자. 그래서 결국은 원가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효용 곡선이다 집니다. 뭐라고요? 효용, 한계 효용 곡선이다. 그래서 자, 자기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자기도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그만한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내가 이만한 물건을 구입할 때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에 대한 대가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족감에 대한 대가 있죠? 이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효용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예상되는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해 줍니다. 효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편익. 다른 말로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쭉 연결한 겁니다. 결국은 요거는요,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 예상되는 편익,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 방식.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가치와 수량이 결정될 겁니다. 이게 결국 요게 뭐라고요? 균형 가치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균형.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있죠? 이걸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교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이다. 자, 요 균형 가치를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완전 경쟁이라면 균형점에서 벗어나도 곧바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와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균형 가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삼면 등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삼면 등가성. 근데 현실 경제는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애킨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 그럼 뭐라고요?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요, 시산 가치다 해줍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부동산마다 그래도 이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평가한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걸 뭐라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가중치를 더 주고 예를 들어 80%를 주고 여기다 10% 주고 10% 주고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하는 걸 뭐라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좋다. 그러면 가치를 좀 세분화한다면 자, 가치와 뭐라고요? 용익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요?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원가법. 입력을 구하는 걸요 적산법 해줍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비교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를 가지고 자, 비교해서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구하는 걸요 임대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 이 가치를 구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 수익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해줍니다. 입력을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이다. 자, 이런 걸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도장 계속 찍으시면 돼요. 그럼 곧바로 해결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원가 방식부터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른쪽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지금부터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해줍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쪽으로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이다. 요거는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이죠. 여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자동차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뭘 구하겠다고요? 가치를 구하겠다 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좋다. 자,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보통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있지만 토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토지를 만드는 건 아니죠. 토지 같은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립지, 조성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토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어제거나 주로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 있죠? 각종 동산 이런 게 적합합니다. 어쨌거나 이 건물만의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평가인데 애초에 1억이 들어갔답니다. 얼마라고요? 1억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요?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요? 1억이다. 그죠? 그럼 이걸 기초로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자,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건물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계속 가치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치자. 몇 년이 지났다고요? 5년 정도 지났는데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치자.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니까 2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지났으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평가해서 이제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 이 똑같은 건물인데 5년 된 건물이 요즘에 한 2억 정도 한답니다. 자세히 할게요. 이렇게 평가했는데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건물이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얼마 한다고요? 2억 정도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7,500밖에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실물자산이죠? 이런 것도 실물자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거나 학교 같은 게 들어오면 건물의 가격도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도 반영시켜줘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5년 된 이거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5년 된 시점에서의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5년 된 시점에서 뭐라고요?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건축 자재 같은 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를 수도 있고 인건비도 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건설업자가 가져가려고 하는 돈도 많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어차피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수급인의 이윤 같은 거 있죠. 건설업자 이윤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억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 그럼 일단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1억 정도의 가치가 줄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저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다 해줍니다. 무슨 원가라고요?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인건비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인가? 이걸요, 재조달 원가. 저 1억을 뭐라 하냐면 감가 누계액이라는 겁니다. 5년 동안의 감가액을 좀 합친 걸 뭐라고요? 감가 누계액. 이렇게 해서 구한 거를요, 적산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가치. 자, 그럼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져 있네요. 자, 일단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 이렇게. 자, 그러면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로 한번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런 얘기죠? 지어보자 그런 얘기죠. 지어보는데, 자, 요거를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고, 이걸 자가 건설이라 할게요. 그리고 건설업자한테 맡겼다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이걸요, 도급 건설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급이라는 게 뭐냐면 일의 완성을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 자기가 직접 건설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라든가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있을 수 있죠. 간접 공사비는 그 직원들의 그 사무실 직원의 급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간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는요, 건물을 칠 때 직접 소요되는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벽돌 가격 이런 거 있죠. 이걸요, 직접 공사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부대 비용도 들어갈 수 있네요.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감리 비용 이런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런 거를 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자, 건설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라든가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부대 비용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자, 이 건설업자는 이 일을 공짜로 해줘요? 뭔가 대가를 받고자 해요? 대가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공사를 맡은 자를 수급인해 줄게요. 수급인의 이윤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면 안 되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도급건설에 소요된 비용 있죠? 이걸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자기는 회사 같은 거 때려치고서 일에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거죠. 당연히 기회비용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건설했다 하더라도 뭘 기초로 하라고요? 도급건설한 걸로 해갖고 재조를 한 걸 산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표준적인 건설비라 하는데,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반드시 뭘 포함시키라고요?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켜라. 정리할 수 있죠?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좋다. 자, 도급건설한 걸로 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 있다.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2년밖에 안 된 요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다 있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건축 자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인터넷 들어가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요즘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가지고 그대로 대체해 주면 됩니다. 요 물건 가지고 그대로 대체한다 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대체한 거를요. 이걸요. 재생산 원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재생산 원가 아니면요. 복조 원가 이런 표현 씁니다. 복제 원가에도 상관없고. 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된 건물이 있는데 무진장 낡고 노후화됐네요. 그죠? 그래서 한 15층짜리 건물인데 자, 30년 정도 됐으면 시장에 나가보면 없어진 자재가 많을까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자재 같은 거 있죠? 없어진 게 막 타일 같은 거 없어진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죠? 요즘에 벽에다 붙이는 거, 요즘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러니까, 자, 이 시장에 나가보면 없어진 자재가 많을까,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원가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자재가 있어야 바꿔치기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가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편법을 한번 동원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 건물하고 이렇게 최근에 지어진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4층짜리 건물이랍니다. 새 건물. 자, 요거하고 요게 가격대가 비슷하답니다. 뭐가 비슷하다고요? 중개사한테 물어봐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자, 얘를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층수는 좀 높지만 구닥다리 같은 건물 구입할까, 층수는 좀 낮지만 새 건물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얘를 가지고 대체를 못할 바에는 얘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얘가 곧 뭐라고요? 얘라고 간주하면서 얘란 얘기죠. 얘 아닙니까? 효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러니까 만족감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얘가 곧 얘라고 간주해서 얘를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 어쩔 수 없이 효용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그놈 가지고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고요?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효용적 측면의 대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체한 거를요, 대치 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혹은 뭐라고요? 대체 원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얘는 이따가 하겠지만 이제 기능적 감가라고 해서 형식이 구식화되거나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건물을 요걸로 간주한 거죠? 얘가 곧 얘라고 간주했죠? 15층짜리를 4층으로 간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이 구식화됐다. 기능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또다시 감가하게 되면 이중 감가가 됩니다. 알겠죠? 이중. 그러니까 암기하세요. 얘는 또다시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조달. 그러면 이번에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걸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수정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감가 수정과 관련돼서 요 얘기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거기에 171페이지 딱 중간에 감가 뭐가 있어요? 감가 수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얘는요 감가 상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둘 다 소속이 있다 다릅니다. 소속이. 일단은 감가 수정은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요거는요 자,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디라고요? 감정평가. 그리고 감가 상각은요 기업 회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감가 상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기업 회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죠? 소속이 틀립니다. 자, 그럼 감가 수정은 뭐 하냐면 저렇게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현존재화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존재화의 뭐라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알겠죠? 5년 된 건물에 뭘 구하려고요? 가치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기업 회계는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기업 회계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은 해마다 뭘 작성했냐면 자, 이 재무상태표라는 거하고 손익계산서 이걸 작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손익계산 이런 걸 작성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신문에다 공고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문에 공고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것인가 아니면요 투자할 건가 결정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결정하는데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이때 어떤 기계를 하나 딱 구입했는데, 거기는 60억이라도 했는데, 자, 설명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천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다고 치자. 얼마짜리라고요? 6천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다고 치자. 그리고 요거는 3년 쓰면 버려야 된다고 치자. 3년 쓰면 뭐라고요? 버려야 된다. 그러면, 자, 이 기계를 6천억 정도 현금이 나갔죠? 그죠? 그럼 이때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면, 나간 돈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한 방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익으로 계산되겠죠? 우리 인건비라든가 유지 관리비 이런 거는 매년 나가는 돈이 거의 비싸죠? 근데 이렇게 기계를 구입하거나 건물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 한 방에 나가는 돈이죠? 10년 한 방에 나간 돈 아닙니까? 이걸 돈이 나갔을 때 한 방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그 해에는 어마하게 손해가 기록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요,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죠? 그러면, 자, 기업은 2개년도 재무제표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장사 무진장 잘 되네. 나가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줘야 되겠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고요? 이해관계자들이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회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에 나가는 돈들은 일단 취득 원가로 기록됐다가 뭐라고요? 취득 원가로 기록해 놓고 있다가 수익이 창출되는 기간 동안에 쪼개서 이만큼은 요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만큼은요 요때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요건 요때 비용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 원가로 계상했다가 이걸 비용으로 배분해 갖고 뭐라고요? 비용으로 배분시켜서 매기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매기 뭐라고요? 적정한 경영 성과. 말이 좀 어렵네요. 좀 어렵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하고 감가수정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감가수정은 이제 조금 이따 하지만 경제적 내용수 기간 동안에 감가수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제적 내용수라는 게 뭐냐면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큰 기간이 있죠.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더 큰 기간, 이 기간을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근데 이제 감가상각은 법에서 정해줍니다. 회사마다 다, 자, 이 기간을 다르게 하면 기업 간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줍니다. 이걸요, 법정 내용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법정 내용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깐 하겠지만, 얘는 물리적, 기능적 혹은 외부 환경과의 감가 요인도 다 고려합니다. 경제적 감가 요인까지 다 고려합니다. 근데 얘는요, 내부적 감가인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관찰 감가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이만큼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관찰 감가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죠. 이것도 감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얘는 토지 같은 거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감가수정을 공부하는 거지 감가상각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하러 이걸 알려고 하냐? 그거는 이제 어차피 부동산 학이라는 게 근래에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다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과 교수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막 들어가서 지도 아는 게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자꾸 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는 거지 뭐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죠? 우리가 기업 회계 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간혹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그럼 5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많이 감소되는데 가치 감소가 되는 원인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원인들. 맨 먼저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고 얘는 뭐라고요? 자, 법률적 감가 요인이 있는데 요 두 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 그야말로 내가 자동차 한 대 구입했는데 면허를 못 따는 바람에 그냥 마당에 그냥 세워놨다고 치자. 세워놓게 되면 시간이 감에 따라 노후화돼요, 안 돼요?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태풍에 의해서 파손되고 뭐 손상될 수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물리적 감가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노마 파손. 뭐라고요? 노마 파손. 법률적 감가 요인은요, 뭐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등기가 불완전하다든가 이걸로요 법률적 감가라는 겁니다. 이 두 놈은 해결할 수 있죠.
일단 두 놈 해결한 다음에 요 두 놈을 제외한 나머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기에는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 요인 요게 있는데,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요, 이 두 놈을 제외한, 기억하세요? 두 놈을 제외한 내부 기능에 있어서의 감가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가 불량하거나 주차장 같은 게 못 갖췄다든가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걸요 기능적 감가다. 그리고 얘는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감가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든가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적 감가 요인은 건물과 부지의 불균형이다 해서 예를 들어 주차장 설비 같은 거 못 갖추는 거 있죠? 제대로 못 갖춘 걸 뭐라고요? 건물과 부지의 불균형이다. 그 다음에 설계가 불량하거나 형식 자체가 구식화되어 있거나 설비의 과잉 또는 부족 있죠? 엘리베이터가 너무 남아돈다든가 부족한 거 이런 건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이 쇠퇴했다든가 내 건물은 새 건데 주변 지역이 아주 막 쇠퇴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럼 내 건물도 자연스럽게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그러니까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시장성이 감퇴돼서 주변에 그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딴 길로 다 다닌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시장성이 감퇴됐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낸 걸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입니다. 뭘 수정한다고요? 감가 수정하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요?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15조에 따르면 감가 수정은 원칙적으로 뭘로 하라고요? 내용연수에 따라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내용연수는요 경제적 내용수를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수라고요? 경제적 내용수에 따라서 정액법, 정렬법, 상환기금법 이런 걸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얘기죠. 다만 예외적으로 관찰 감가법, 분해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걸 가지고서 수정해 주든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별도로 이런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관찰 감가법하고 분해법은 간단히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용어 정도만 이렇게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감가 수정하는 걸 알아볼게요. 뭘 수정한다고요? 감가 수정하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은 지 2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2년 된 건물이 있는데 애초에 건물을 80만 원 들여서 건물 지었답니다. 근데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00만 원은 들어간답니다. 자, 그럼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요거를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그리고 요거는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뭐라고요?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크다는 얘기죠. 요걸요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수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쇳덩어리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나오면 이거 고물상에 팔면 돈 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걸 잔존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챙길 수 있다고 치자. 이거 뭐라고요? 잔존가치다 해줍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죠? 그러면 5년 동안에 가치가 얼만큼 감소한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얼만큼 가치 감소한 거예요? 90만 원 가치 감소한 거 아닙니까? 이 90만 원을 매년 적정액씩 감액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내용 연수에 한 방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내용 연수의 방법.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정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액법은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요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얘는 90만 원을 5년 지나면 90만 원만큼 가치 감소하죠? 그럼 90만 원을 5로 쪼개는 겁니다.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18만 원. 그러면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얼마라고요? 18만 원.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36만 원 가치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36만 원 빼니까 여기는요 64만 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정액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액법. 자, 근데 뭐 다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계산 문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안 돼요. 대충 다 알 것 같은데 여기 제가 그림의 형태를 알아볼게요. 아니 다 알 것 같은데 무슨 그림을 왜 그리냐 그런 얘기인데 얘는요 다른 방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른 방식하고 비교해 보려고. 자 정액법은 이게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90만 원만큼 같이 감소하는데 요거를 5년 동안 똑같이 평분해서 쪼개는 겁니다.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나누기 5 하면 얼마라고요? 18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18만 원. 2년 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36만 원만큼 같이 감소했네요. 이만큼. 이게 바로 감가 누계액입니다. 나머지가 뭐라고요? 나머지가 적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요? 적산 가치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재작년에, 이게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자, 계산 문제를 물어봤는데, 자, 거의 다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거의 다 틀렸는데,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맞췄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잘 찍었답니다. 뭐라고요? 아주 잘 찍었대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잘 찍는 게 장땡입니다. 자꾸 이런 거 자꾸 풀려고 하면 오히려 공부가 더 힘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정도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풀긴 풀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풀기로 하고 지금은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시간도 없는데 뭐라 해야 돼요? 중개사법도 해야 되고 할 것도 수두룩한데 이런 거 자꾸 우리는 어려운 문제 자꾸 버려야 됩니다. 평이한 문제 있죠? 요거 위주로 자꾸 맞춰야 됩니다. 어쨌거나 10만 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률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여주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요? 정률법이라 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말 현재 감가 누계액이 이만큼이 되겠네요. 이만큼이 뭐라고요? 감가 누계액이다. 그리고 나머지가요, 요거 빼니까 적산 가치가 요게 바로 적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정률법이다. 이렇게만 하세요.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뭐라고요? 줄여주는 방식 있죠? 뭐라고요? 정률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상환기금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상환기금법은 요거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광산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광산 같은 경우에 적합한데, 얘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만원 챙길 수 있으니까, 그 광산 같은 거를 운영하게 되면, 광물이 나중에 다 채굴될 수 있죠? 광물 채굴이 끝나면 광산업 하는 사람은 해산해야 돼요? 아니죠. 그럼 똑같은 광산을 또 구입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광산을 구입하려면 매기 일정씩 적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을 적립해 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립금에는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 광물이 채굴 끝나면 똑같은 광산 또 구입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매기 적립금에다가 발생 이자 있죠. 요 정도씩이 감액이 된다고 가정해서 또 다른 광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 이렇게 처음에는 자 매기 적립하게 되면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기 말 현재 감가 누계액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감가 누계액이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자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불입할수록 이자는 점점 불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감가액을 산정하고 시간이 가서 늘려주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해줍니다. 이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건물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이라든가 나머지 뭐 구축물 아무래도 건물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매기 일정액씩 감가가 된다는 가정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각종 기계라든가 뭐 차량 같은 동산 이런 게 적합하다 해줍니다. 자, 내가 뭐랄까요? 르망을 한대. 르망이 왜 나옵니까?
르망 들어보셨나요? 원래 르망 언제때 찬지 모닝이 나와야 되는데 르망이 나왔네요. 르망 모르세요? 몰라요? 아이고 이 대화가 좀 안 되네. 세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자, 옛날 한 80년대에는 지금 대우자동차 있죠? 지금 쉐보레인데 그때 이제 대우자동차에서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르망이라는 차가 아주 막 날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쨌거나 자, 모닝을 한 대 구입했는데 처음에 한 대 구입하자마자 애들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년 된 차나 11년 된 차나 근동차가 근동차 아닙니까? 뭐 거기서 거기 좀 얼마나 더 차이 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여주는 방식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자, 난 그림 도저히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감가액은 뭐라고요? 감가액은 초기에 뭐가 가장 커요? 정률법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액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초기에. 그래서 정률법이 가장 크고 정액법,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감귤을 믹서기에 넣고서 돌리면 액체 상태로 변하죠. 감귤액상이다. 요즘 되면 뭐라고요? 감귤액상. 그리고 만약에 적상가치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적상가치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고 얘입니다.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173페이지 볼게요. 맨 아래에 관찰감가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거 있죠? 맨 아래. 요거는 우리 노련한 차량 수리업자가 있는데 40년 넘게 차량만 수리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클클대면서 차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클클대면서 차가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어디가 고장난지 소리만 들어도 알을 몰라요?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몇 년 정도 지났고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대충 알을 몰라요?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직접 관찰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뭐라고요? 관찰감가법이다. 그러니까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나눈 다음에 얘는 요 정도 감액이 됐구나, 얘는 요 정도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관찰감가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것은 이걸 또다시 분해야 합니다. 이거는 치유가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도 치유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는 전부 다 치유할 수 없는 감가만 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의 입장이 들어온 거를 내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지가 나가든지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감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분해법이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 문제집 볼게요. 문제집 3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3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390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390페이지 5번 볼게요. 5번에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자, 5번에 경과년수가 10년이 경과했답니다. 10년이 경과됐대요. 그 다음에 평당 제조도량가가 500만 원인 100평짜리 주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도량가가 주어졌을 경우는 그래도 풀만합니다. 자, 한 평당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니까 100평이죠? 그러니까 제조도량가가 얼마라고요? 5억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5억. 자, 그 다음에 잔존 내용수는 40년이라 합니다. 남아있는 연도는 얼마라고요? 40년. 그럼 총 합쳐서 얼마라고요? 50년. 이게 바로 경제적 내용수입니다. 경제적 내용수. 그러면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치는 얼마인가? 잔존가치율은 10%랍니다. 이 5억이 50년 지나면 10%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챙길 수 있다. 자, 그러면 5억짜리가 50년 지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얼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예요? 4억 5천만 원만큼 가치 감소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를 50년으로 쪼개면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50년으로 쪼개게 되면
매년 얼마냐? 9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90만 원 아니다. 900만 원이네요. 얼마라고요? 900만 원. 매년 감가액이 얼마라고요? 900만 원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죠? 그러니까 1년에 얼마라고요? 9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년 하니까 얼마라고요? 9천만 원만큼 같이 감소했죠? 맞죠? 그러면 자, 5억 빼기 9천만 원 하니까 이때 얼마라고요? 4억 1천만 원. 이게 바로 적산가치입니다. 얼마라고요? 4억 1천만 원. 이렇게. 자,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이 정도는 좀 할만합니다. 이렇게 주어질 경우는 할만해요. 자, 3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5페이지. 자, 7번 볼게요. 7번. 395페이지에 7번. 자,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그 내용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정액법은 감가액이 매년 일정하죠? 맞아요? 틀려요? 원래? 정액법은 매년 일정해, 안 일정해요? 일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정률법은 감가액이 초년도에 가장 크고 재산가치가 체감함에 따라서 상가액도 갈수록 체감하죠? 처음에는 많고 나중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상환기금법은 감가액이 매 일정한 이자를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감가액이 초년도에는 가장 작고 재산가치가 감소됨에 따라서 상가액은 갈수록 체증한다는 얘기죠.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뭐라고요? 증가한다. 4번의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 주체가 대상부동산 전체에 대한 감가액을 직접 관찰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맞는 거죠? 5번이 틀렸는데 초기에 적산가치가 큰 순서는 자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큰 순서는요. 감귤액상이다. 감귤 뭐라고요? 액상이다. 해서 감가액이 가장 큰 수는 얘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적산가치는 거꾸로 해주라고 했죠? 적산가치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정액법, 정률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부호를 좀 거꾸로 해줘야 돼요. 5번은 뭐라고요? 부호를 이렇게 거꾸로 해줘요.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해설에 오류가 있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97페이지에 8번 볼게요. 7번. 자, 7번의 풀이를 보니까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액이 큰 순서가 아니라 적산가치가 큰 순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뭐라고요? 적산가치가 큰 순서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에서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적산가치가 큰 순서. 이거 제가 다 적어 드렸는데 아직 안 고쳤나 봐요? 예? 고쳐놨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잠깐만요. 다시 노트로 돌아올게요. 노트로 돌아가셔서 자, 175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175페이지에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적산법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임료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적산법 해줍니다. 적산법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다 예치할 수도 있겠네요.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1억을 예치하게 되면 1년에 이 5% 정도 이자를 주겠답니다. 이렇게. 얼마라고요? 5%. 자, 근데 이걸 부동산을 구입해서 내가 임대사업 한다면 1억에다가 5%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네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죠? 5%는 받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게 되면 얘는 자, 재산세 같은 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건물 같은 거는 요 감가되는 부분도 받아내야 되겠네요. 내가 자동차 누가 1년 동안 빌려줄 때 1년 동안에 자동차 가치가 떨어지죠? 요것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각종 유지 관리비 이런 것도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되죠. 이런 거를 필요 재경비라는 겁니다. 무슨 재경비라고요? 필요 재경비. 요걸 더해서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를 뭐라 하냐면 요걸 기초 가격 해줄게요. 무슨 가격이라고요? 기초 가격. 요 5%를 뭐라고요? 기대 이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거는 용어는 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기대이율. 여기다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 경비들을 더해서 책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한 걸 뭐라고요? 적산임료다 해줍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적산임료. 왜 적산임료냐면 어떤 경비는 포함시키고 어떤 건 포함시키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죠. 전부 다 들어가는 경비를 쌓아서 임료를 책정한다 해서 뭐라고요? 적산임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적산. 우리 그 시험 목적으로는 나는 기필코 한 80점만 맞겠다. 그러면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뭐라고요? 이 정도 알아도 되는데 나는 이번에 기필코 수석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고요? 수석해서 실추된 가문의 영광을 찾겠다.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수석해도 발표도 안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수석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들어보세요. 알겠죠? 들어보세요. 어쨌거나 요거는 항상 얘랑 비교하려고 은행에다 여기다가 하는 건 삼각비는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삼각후라는 겁니다. 삼각비는 뭐라고요? 빠져 있다는 얘기죠. 은행에다 예치할 때는 삼각비 들어간 건 아니죠. 삼각비는 빠져 있고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는 소득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득세. 그래서 이거는 삼각후 뭐라고요? 세전 기대이율 해줍니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기초 가격과 필요 재경비 중에 기초 가격은 우리 아까 원가법하에 나온 적산 가격이라든가 조금 이따 하게 될 거래사례 비교법하의 비준 가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억하세요. 수익 방식하에 수익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수익 가치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 있죠? 미래 예상되는 순수익이 결국 예상된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요? 임대료. 이거를 적절한 환원율로 나눈 게 부동산의 가치인데, 이거는 미래 예상되는 순수익 있죠? 이걸 기초로 하는데 이게 예상되는 임대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임대료죠? 아니, 임대료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게 수익 가치인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임대료를 구한다는 것은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면 돼요? 수익 가치로 하면 안 된다. 기억하세요? 뭐라 하면 안 된다고요? 수익 가치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년이면 1년 동안에 빌려를 나가는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 동안에 임대료를 얼마 정도 책정할 건가 그런 얘기죠. 요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느낌으로. 여기에는 삼각비는 빠져 있다고 했죠? 매년 감가되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삼각비는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자동차 내가 빌려주면서 1년 동안은 감가되는 부분은 받아내야 돼요? 안 받아내요?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포함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느낌으로 상식적으로 각종 유지 관리비 중에 수선비 관리비용 같은 거는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공익비라든가 부가사용료는 뭐예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요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얘네들은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야 되지 매년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지하라고요?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그리고 공익비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쓰는 비용이죠. 근데 이거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써요? 안 써요? 1, 2층 사람 안 쓰죠? 이런 사람 받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도로 고지해야 됩니다. 공익비 부가사용료는 뭐라고요? 별도로 고지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는 겁니다. 대수선 같은 거 하는 거 뭐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한 걸 왜 1년 동안 임대료를 다 받아냅니까? 요거는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요? 기초 가격에 포함시켜서 내용요소 전 기간 동안에 쪼개서 받아내야 될 성질입니다. 알겠죠?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뭐라겠어요, 제가. 수석 할 뿐만 들으라고 했죠? 수석할 뿐만. 그래서 나는 수석 도저히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너는 뭐라고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나 딴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세금 같은 거 볼게요.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당연히 여기다 포함시켜서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는 자 여기 아까 세금이 포함됐다고 해서 안 포함됐다고 했어요? 세전이라고 했죠? 여기다 포함시키고 여기다 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 항세전 하면 항상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얘는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내가 구입하면서 취득세 2천만 원 나간 걸 왜 1년 동안 받아내려고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 가격에 포함시켜서 내용요소 전 기간 동안 있죠?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받아낼 일이지 이거를 한꺼번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일 하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대충 무슨 감은 잡히나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 같은 거 볼게요. 손해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는 나중에 환급이 안 되는 겁니다. 환급이 안 되는 거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대로 환급해준답니다. 이걸요. 비소멸성 보험료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돌려받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결손준비비라고 해서 행여나 혹시 토끼여서 못 받을지 모르는 임대료 있죠? 이걸 결손 보존료로 하는 겁니다. 결손 준비비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임대 보증을 받았다. 그럼 임대 보증에서 까면 되는 거죠. 까면 되지.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보증금이 없다. 그럴 경우는 좀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죠? 받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실 손실 상당액이라고 해서 자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며칠씩 비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는 임대인이 당연히 포함시켜서 받아내야 될 성질입니다. 지들이 날짜 안 맞고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임대사 받아오면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이자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좀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주 어렵게 물어본다면 다음 중에 필요쟁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동안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모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용어 정도 기억하세요. 이걸 뭐라고요? 기초가격. 얘를 뭐라고요? 기대이율. 얘를 뭐라고요? 필요재경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비교 방식 할 겁니다. 뭐라고요? 비교 방식.